많이 되찾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개묘년 검은 토끼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을 맞아 전국 해맞이 주요 명소에는 소원을 비는 인파가 몰렸는데요. 첫 소식 박병현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 호미곶 해맞이 광장에 있는 상생의 손 위로 빨간 해가 떠오릅니다. 새해 첫 일출을 보려는 10,000명 가까운 시민들이 호미곶 광장에 몰렸습니다. 일출 처음 보러 와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가족들 건강이니까 그거 먼저 빌었고요. 이제 하는 일 잘 되길 하는 마음에 그런 거 많이 빌었던 것 같아요. 자녀들의 진학을 염원하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도 새해 소망에 담겼습니다. 올 한 해 온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저희 아들이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맞이 명소가 몰려있는 강원도 동해안은 오늘 하루 30만 명 가까운 해맞이객이 개묘년 첫 해를 반겼습니다. 예, 23년 우리 가족, 그리고 모든 사람들 행복할 수 있도록 소원 빌었고요. 강릉 처음 와서 해돋이 봤는데 가족끼리 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선 해맞이 행사를 열지 않았습니다. 야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고 맞은 올해는 여러 지자체에서 해맞이 행사를 재개했습니다. 부산에서도 해운대와 광안리 등 남해안의 대표적인 해맞이 명소에도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역시 3년 만에 해맞이 행사를 연 제주 성산 일출봉에도 새해 첫 해를 보기 위한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해맞이객이 몰렸지만 소방과 경찰 등이 안전관리에 힘쓰면서 해맞이 행사는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새해를 알리는 보신각 종소리가 울려 퍼진 그 시각, 병원에선 새해둥이들의 울음소리도 터져 나왔습니다. 기차역과 공항도 활기를 되찾는 분위기였는데요. 새해 첫 새벽을 연 순간들, 김한수 기자입니다. 자정을 간 넘긴 시각, 수도권의 한 병원 분만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영영시 영영군입니다. 분만실 바깥에서 기다리던 할머니들은 곧 쌍둥이 여자 아기와 남자 아기를 만납니다.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 코로나19에 걸려 영상통화로 쌍둥이를 처음 만난 아빠는 눈시울을 붉힙니다. 의료진은 또 다른 가족의 여자 아기를 아빠 품에 안겨줍니다. 같은 병원에서 3명의 새해둥이가 연달아 태어난 겁니다. 너무 행복하죠. 너무 행복합니다.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안 나고요. 그냥 건강하게 잘 컸으면 좋겠어요. 쌍둥이를 가졌다는 게 저희한테는 너무 큰 축복을 2번 준 거 아니에요. 서울역은 새해 첫날 이른 새벽부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일출을 보기 위해 새해 첫 열차를 타려는 겁니다. 서울에서 동해로 가는 시간이 4시간이 넘게 걸려도 설레기만 합니다. 한 3년 정도 그 코로나로 그 밖에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지 못했는데 올해는 코로나도 안정화가 되고 처음으로 이제 해를 보러 가는 아주 너무 기분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시각 공항에서도 새해 첫 하늘길을 연 항공기가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미국 LA에서 출발해 새해 첫날 인천으로 입국한 첫 승객에게는 기념패 등이 전달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관광 명소에 코로나 이전에 활기가 되찾을 수 있도록 바람입니다. 인천공항 측은 올해 해외 여행객 수가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의 64%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당장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도 6월을 기준으로 달라지는데요. 새해 바뀌는 것들 최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해 첫 아기의 나이는 기존의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1살입니다. 그런데 오는 6월 28일부터는 0살로 어려집니다. 만나이 통일법을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1살이 되기 전에는 개월수로 표시하다가 태어난 지 만 12개월이 지나면 1살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전 국민 나이가 1살씩, 많게는 2살씩 어려집니다. 만 0살과 1살 아동이 있는 가정은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0살 아동 가정에는 월 70만 원,
한 살 아동 가정에는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지난해보다 5% 올랐습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 휴수당을 합쳐 월 201만 5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군병장 월급은 67만 6,100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릅니다. 정부 지원금을 합치면 최대 130만 원을 받습니다. 동원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는 6만 2천 원에서 8만 2천 원으로 오릅니다. 대중교통 요금도 오릅니다. 서울시는 올해 택시 기본요금을 다음 달 1일 오전 4시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립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도 이르면 4월부터 300원씩 올라갈 전망입니다. 식품에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합니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먹어도 되는 기간이라서 유통기한보다 긴 편입니다. 올해 말까지는 계도기간이라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을 함께 씁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이제 집권 2년 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국정 비전을 엿볼 수 있는 신년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정치부 최수연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연 기자, 오늘 신년사 핵심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경제 활성화 그리고 3대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3대 개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득권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쓰면서 기득권 유지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개혁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여기에서 기득권이란 결국에는 개혁을 막는 세력, 그러니까 노동개혁의 관점에서 보면 대형 노조를 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최우선으로 삼는 게 노동개혁입니까?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3대 개혁을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입니다. 이 중에서 화물연대 파업 이후에 가장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개혁부터 추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노조를 비판한 대목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합니다. 이러한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입니다. 노조의 불법 대응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걸 강조한 건데 대화보다는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신년사에까지 귀족 노조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쓰면서 노동단체를 자극하고 결국에는 노동관계를 경색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됩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두 개죠. 교육과 연금개혁,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먼저 교육개혁의 경우에는 고등교육의 권한을 교육부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시키고 산업과 관련한 연계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금개혁에 관련해서는 국민들에게 공론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신년사에서는 북한에 대한 대응이나 야당과의 협치 부분은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최대한 정치적인 현안에 대한 메시지는 피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게 분석이 됐고 있군요. 어쨌든 신년사가 끝나고 별도의 질의응답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당장의 신년 기자회견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업무 보고가 많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도어 스태핑이 한 달 반 넘게 중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소통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서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3대 개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의 경우에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세는 대통령부터 보이라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신년 첫 메시지를 통해서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지배가 난무하는 시대라면서 비판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를 한번 최수연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북한이 새해 첫날 새벽부터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특히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연말연시에 이례적으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만큼 남북 관계는 올해 더 차갑게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2시 50분쯤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우리 군은 미사일이 평양 용성 일대에서 발사돼 약 400km를 날아간 뒤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어제 3발의 미사일 발사에 이어 연이틀 도발을 감행한 겁니다. 북한이 새 벽두부터 도발을 한 건 사실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이 600mm 초대형 방사포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사포는 남측을 겨냥해 개발한 무기여서 이번 도발은 대남 경고성 의도가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어제 열린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에서 이 같은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600mm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이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초대형 방사포가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해 김 위원장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우리를 향한 핵 위협을 거듭 드러냈습니다. 특히 현재를 남조선 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상황이라며 전술 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도발적 언사를 벌이고 있다며 만일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김정은 정권이 종말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 고용시장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잇따른 희망퇴직 소식에 이어서 공공기관에서도 14년 만에 정원을 줄이기로 했는데요. 이제 사회로 나가야 할 청년들의 시름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생활경제 송지혜 기자입니다. 28살 김미연 씨는 중고 신입을 노리는 취업 준비생입니다. 김 씨는 2020년 초 1년 7개월간 다닌 바이오 회사를 나와 한 대학에 편입을 했고 자격도 더 갖췄습니다. 현재 제약회사 입사를 준비 중인데 취업이 훨씬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서류는 이제 학교랑 아르바이트 병행하다 보니까 30개 이상밖에 못 썼고 최종 면접까지 간 거는 2군데. 하지만 결국 불합격했습니다. 경력직인 분들까지도 신입 채용으로 몰리고 있고 훨씬 좀 힘들고 경쟁이 심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군요. 이게 경기가 어려지면서 채용 인원이 그냥 다 줄었어요. 한두 명 뽑는 자리에도 700명 정도 지원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이렇듯 고용시장에 매서운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재직 중인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유통업계와 금융권을 중심으로 줄줄이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도 14년 만에 약 3% 줄이기로 했습니다.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규모가 큰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감축폭이 큽니다. 정부는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지만 가뜩이나 얼어붙은 취업 시장이 더 어려워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시생들이 모여있는 서울 노량진 학원가입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의 반응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매우 달갑지 않은 소식이겠죠. 물론 뭐 국가적인 입장에서 뭐 공공부문 부채를 줄여야 한다라는 그런 당위성은 있겠지만 솔직히 좀 한 해 한 해 달라질 때마다 뭔가 좀 가슴이 철렁하죠. 아, 많이 힘들겠구나라는. 특히 전문가들은 청년 실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청년 실업이 심해진다는 건 한 허리가 우리 사회 경제 주체가 이제 단절이 된다는 거거든요. 사회 유지 기능 그리고 재생산랑 연결되기 때문에 또 대학에 다니고 있을 때부터 정부의 직간접적인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학 재학 과정에서 내일 배움 카드를 제외하고는 교육훈련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없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제도, 산업정책, 청년정책 그리고 교육훈련 지원금까지도 포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졸업을 미루는 학생이 늘고 있는 데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25살 김혜선 씨도 원래 지난해 2월 졸업할 예정이었지만 1년 미뤘습니다. 졸업을 해서 이제 무직 상태로 있는 것보다는 졸업유예나 뭐 그런 거를 통해서 학교에 남아있는 게 더 낫다고 해서 대학교육연구소가 국공립 및 사립대학 61곳을 조사한 결과 67%가 졸업 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 중 절반가량은 졸업 유예금을 걷고 있었습니다. 비용은 등록금의 최대 12.5%로 10만 원에서 20만 원대 수준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에게는 작은 금액이라도 그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졸업료 예산을 전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정부가 예측한 올해 일자리 증가 규모는 지난해의 8분의 1 수준인 10만여 명. 그럼에도 청년들은 희망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취준생 입장에서는 좀 암담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겠지만 좁혀졌더라도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일단 해보겠다. JTBC 손지입니다. 내일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입국 24시간 안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오는 목요일부터는 중국에서 비행기 탑승 전에도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정부는 1월 한 달 동안 중국인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 수지 적자가 47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수출액이 전년보다 6.1% 늘어 사상 최대 실적을 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이유로 수입액이 훨씬 크게 늘면서 적자폭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무역 수지가 연간 적자를 기록한 건 미국발 금융위기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음원료 미지급 등 문제로 전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수 이승기 사태를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연예계 부조리한 관행을 끊기로 했습니다. 문체부는 소속사의 보수 지급 지연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또 소속사들이 정산 자료를 연예인에게 연 1회 이상 알리도록 하는 법안 개정도 추진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제고 자식이고 봐준 적이 없다. 손주라고 다를 것 같나? 순양을 살 생각입니다. 네 할아버지. 결국 아버지한테 메인 디쉬는 오빠들이다. 너는 딸이니까 그냥 구색 맞추기 장식용으로 만족해라. 지금 경고하신 거잖아. 알려드려야겠구나. 아버지한테 당신 딸이 고명이 아니라 메인 디쉬라고. 똑똑히 지켜봐요. 전화치 30만 원. 엄마. 네, 아버지 너. 우리랑 달라. 네, 지난해 많은 사랑을 받은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고명딸 진화영을 연기한 김신록 배우를 모셔봤습니다. 김신록 배우의 표현을 빌리자면 2022년 그야말로 김신록 배우가 창발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2년은 김신록 배우가 창발한 한 해였다. 이 표현에 동의하십니까? 멋진 말인데요. 네. 자주 쓰시는 표현이라고 제가 좀 빌려와봤습니다. 또 25일에 재벌집 막내 아들을 종영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표현을 좀 써봤습니다. 근데 사전 제작이라서 사실 마지막 방송을 좀 지켜 그냥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사실 촬영이 지난 8월에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시청자 된 마음으로 좀 재밌게 본 거예요. 그리고 최종회가 공교롭게도 또 크리스마스다 보니까 네. 크리스마스 선물 받는 기분으로 굉장히 재밌게 기분 좋게 봤습니다. 혹시 댁에서 좀 보셨습니까? 네, 거의 금토일 모두 본방사수를 했고요. 뭐 촬영에 있는 날은 중간에 뛰어들어와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뛰어들어와서 본인의 모습을 어디 하고 있어 이렇게. 알겠습니다. 2022년 많은 인기를 좀 실감하셨을 법한 한 해이기도 한데 뭐 일단 여기 23년 1월 1일에 여기 나와 앉아 있으니까 뭐 작년에 어떤 수확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친구들의 어머님 아버님한테서 그렇게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뭐 우리 엄마가 너를 TV에서 봤다고 해서 잘 지내니 뭐 이런 연락들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 부모님 세대들이 이 드라마를 함께 봤구나. 이게 저한테 굉장히 큰 뿌듯함이었고 좋았습니다. 매회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는 마지막 회에서 정말 정점을 찍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거라고 사실 사전 제작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엔 몰랐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대본이 너무 재밌었어요. 또 주연 배우님들 그리고 조연 배우님들 캐스팅 되는 걸 보면서 아 이렇게 굵직굵직한 배우님들이 이런 역할을 맡아주시면 이거 진짜 재밌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촬영을 들어갔더니 감독님이 정말 공들여서 찍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잘 될 줄은 사실 몰랐었기 때문에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네. 시청률 같은 걸 좀 그래도 신경을 쓰시는 편이에요. 몹시 신경 써요. 정말 솔직하십니다. 예. 이게 첫 방 하기 전에
뭐 잘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막 시작한다고 하니까 좀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차를 타고 다니는 매니저한테 첫방 몇 프로나 나올까 이랬더니 요새는 OTT가 있기 때문에 본방을 많이 보지 않는다. 그래서 한 3% 예상한다. 그래서 제가 나는 느낌상 7%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랬는데 6.8%가 나왔거든요. 맞아요. 직접 연기하셨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가 또 있을지 않을까라고 연구하시고 좀 탐구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87년도부터 2000년대, 2020년대까지의 이제 그 현대사가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월드컵이랄지 아니면 IMF랄지 뭐 서태지랄지 뭐 이런 크고 작은 현대사의 어떤 이슈들이 요소들이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 시대를 관통해서 살아온 모든 사람들한테 좀 공감을 사는 것 같다. 이런 댓글을 봤는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금토일 주말 밤에 가족들이 TV 앞에 모여 앉아서 막 이렇게 담소하면서 어떤 컨텐츠를 보고 있다는 게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 진화영이라는 인물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기 위해서 노력했던 장면이나 특별히 신경 썼던 부분이 좀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2개인데 하나는 아버지 바짓가랑이를 잡으면서 1,400억 빌려달라라고 하는 장면이고 또 하나는 도준이한테 주제넘게 굴지 말라고 이렇게 일가라는 장면인데요. 2개가 진화영이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원래 대본에는 이렇게 뭐 민망한 듯 아버지한테 1,400억만 빌려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현장에서 이성민 선배님하고 함께 연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성민 선배님이 멀어지니까 본능적으로 아버지 바짓가랑이를 좀 이렇게 붙잡게 되고 맞아요. 1,400억 빌려달란 말이 뭐 이렇게 지금 체면이고 뭐고 없이 이렇게 나오는 아버지니까. 네.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작가님이 굉장히 잘 써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건 정말 진심입니다. 작가님이 이게 모든 캐릭터를 되게 끝까지 좀 책임을 지시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살아있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좀 이렇게 파도에 올라타듯이 그 인물에 올라타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헤쳐나갔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중 남편 최창재와의 케미도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화창 커플이라는 애칭도 얻었는데 대화하는 씬이 많은데 그게 뭐 정보를 전달하는 것 이상으로 관계를 어떻게 더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어부발을 한달지, 뭐 다리를 주무른달지, 뭐 그날의 이제 즉흥적인 어떤 움직임들인 건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최창재와의 씬에서 남편분께서 너무 잘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 받았다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진화영이란 캐릭터를 만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영상적 필모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의 캐스팅이 됐는데요. 정대용 감독님께서 이제 미팅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캐스팅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증명된 필모가 많지 않고 TV를 통해서 그런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는 배우한테 전혀 새로운 밑그림을 그리시고 믿고 맡겨주셨다는 데 대해서 감독님한테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진화영이란 인물을 연기하면서 개인적으로 얻은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이렇게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줄 수 있어서 앞으로도 이렇게 배우로서 꾸준히 좀 변신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과 믿음을 좀 갖게 된 것 같고요. 좀 더 자유롭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계신데 다음 도전 과제로 이제 인터뷰 모음집 배우와 배우가 발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연극센터라고 하는 그 서울문화재단 산하의 어떤 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서 운영하는 연극인이라고 하는 웹진이 있어요. 그 코너는 배우가 배우를 만나서 연기 이야기만 한다라는 이제 기획 의도가 있었는데요. 왜 배우한테 그 어릴 때 어떤 아이였냐, 뭐 어떤 음식 좋아하냐, 자꾸 이런 거 물어보고 연기에 대한 전문적인 이야기를 묻지 않을까? 왜 그럴까? 그래서 배우에게 전문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시작된 코너였고 같은 배우들, 21명의 배우들을 2번에 걸쳐서 만났고 그걸 각각 하나의 글들로 이제 정리해낸 인터뷰집이 이번 달에 나옵니다. 연극을 하는 건 이제 디폴트다라고 하셨던 표현을 봤습니다. 연극이 본인의 연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토대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거라고. 네, 맞습니다. 연극은 아무래도 어떤 인간 정신이랄지 조금 더 이렇게 압축적이고 추상적인 것을 사유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의도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해냈을 때 이렇게 얻는 게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보면 다음 작품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라고 여쭤보면 그 대답에서 저희가 이제 김신록 배우의 다음 작품을 좀 엿볼 수 있는 순간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다음엔 좀 어떤 작품을 하고 싶으신지요? 제가 뭐 지옥의 박정자랄지 아니면 이 재벌집의 진화영이랄지 다 아주 특수한 상황에 놓인 인물을 연기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더 주목을 받기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범하다고 퉁쳐지는 것 같지만 들여다봤을 때 되게 오롯이 특별하다. 이런 어떤 작품이나 그런 인물을 좀 연기해보고 싶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활동 계획이라든가 목표 있을까요? 올해 2023년에는 영화도 찍어보고 싶고 네. 또 지금 찍고 있는 드라마들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일신해서 더 잘 찍어내고 싶고요. 그리고 책 발간하는 거를 통해서 사실은 거기 저 말고 21명의 배우들의 목소리가 들어있잖아요. 그건 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유하고 왜 사유하고 무엇을 사유하는지를 좀 이렇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엮어낸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더 많은 배우들의 목소리가 혹은 얼굴이 TV나 영상 매체에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뭐 제가 뭐 대단한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런 모습을 시청자로서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뭐 연극 무대뿐만 아니라 영화, 스크린에서도 또 방송, 드라마, OTT에서도 얼굴 뵐 수 있는 두려움 없는 배우로 만나뵙길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 대륙의 스포츠 축제, 올해 아시안 게임이 중국 항저우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로 1년 연기돼 우여곡절 끝에 치러지는 데다 내년 파리 올림픽의 전초전인 만큼 우리 선수들은 뜨거운 열기로 새해 아침을 맞았는데요. 국가대표 선수촌을 최종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는 아직 뜨지도 않았지만 진천 선수촌의 하루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눈 쌓인 운동장은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찼고 영하의 날씨가 무색하게 땀으로 흠뻑 젖습니다. 실내 훈련장에서도 힘찬 기합이 터져나옵니다. 몇 년째 계속 타고 있는데 이 로프 훈련은 적응이 잘 안 되고요. 너무 힘듭니다. 목표는 오는 9월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노골드에 그쳤던 유도는 다시금 아시아 최강 자리를 노립니다. 첫 세계대회에서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꺾고 우승한 신성 이준환부터 지금 하던 대로 열심히 노력하면 충분히 금메달 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년 전 금빛 업어치기를 선보인 노련한 안바울까지 아시안게임을 금메달을 땀으로써 그 이후에 있는 올림픽에 또 약간 발판이 돼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목표는 하나입니다. 4년 전 체조대표팀 막내로 금메달을 땄던 여서정은 이제 맏언니로서 후배들을 이끕니다. 주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책임이 좀 더 커진 것 같고 애들 이제 잘 이끌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기초 종목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로 올려놓은 우상혁과 황선우에게 거는 기대감도 큽니다. 국상이 세계 1등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거든요. 또 우상혁 선수로 인해서 많은 꿈나무 선수들이 또 꿈을 꾸고 있고요. 이번 아시안게임은 내년 파리올림픽 전초전이기도 합니다. 또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종목별 세계 예선전도 본격 치러지는 만큼 팀 코리아의 땀방울은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또 많은 팬분들께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 날씨와 생활 정보를 함께 전해드리는 날씨 플러스 시간입니다. 새해 첫날엔 이루고 싶은 건강, 승진 같은 소망과 다짐을 생각하죠.
그래서 MZ세대를 만나 소원을 물어봤더니 아주 구체적인 답을 건네줬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사람들은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한 해 소원을 빕니다. 20대가 많이 찾는 서울 연남동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MZ 세대들의 소원은 다양합니다. 제가 지금 직장 5년째 다니고 있는데 약간 이직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 연애도 신지 좀 오래돼서 내년에 꼭 연애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내년부터 주짓수 배우기로 해서 운동 열심히 하면서 건강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가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획득해야 하는데 그것을 꼭 따야. 올 한 해도 신과 같을 정도로 부지런히 산다는 이른바 갓생 트렌드가 이어지는 겁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야외 활동보단 집에 머무는 시간들이 늘면서 자신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워 이를 실천하게 된 삶의 태도입니다. 동시에 서서히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넘어가는 생활에 대한 기대감도 나옵니다. 특히 여행 규제가 완화되는 건 많은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중학생 가서 친구들 새로 사귀고 스키장 가서 스노보드 한번 타는 게 소원입니다. 내년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끝났으니까 해외여행 갔으면 좋겠어요. 곧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열심히 군생활 마치는 게 제 새해 소원입니다. 새해 첫 월요일이자 출근길인 내일 아침은 오늘과는 다른 날씨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온이 뚝 떨어져 다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 영하 9도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 기온이 오늘보다 5도가량 떨어지겠고 중부지방 곳곳은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기온은 주 후반에 점차 오를 전망입니다. 아침에는 영하, 낮에는 영상으로 기온을 회복하는 평년 수준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이 많겠고 금요일 오후엔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적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그래서 평범하다고 퉁쳐지는 것 같지만 들여다봤을 때 되게 오롯이 특별하다. 그런 인물을 좀 연기해보고 싶습니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속 재벌집 고명딸 진화영을 연기한 김신록 배우는 앞서 인터뷰에서 앞으로 하고 싶은 역할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또 나라는 존재가 평범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지만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묵직한 일을 해내는 모습을 우린 여러 차례 목도해왔습니다. 폭우로 막힌 배수구를 맨손으로 뚫어내 많은 시민들을 구한 강남 순환도로 의인, 그리고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운전자의 차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 구해준 고속버스 직원들. 비단 이렇게 사람을 구해내는 큰 일을 해내지 않더라도 들여다보면 우리의 존재는 오롯이 특별하다는 것. 평범하지만 특별한 강정의 시그널이었습니다. 새해 첫날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뉴설에선 미처 담지 못했던 김신록 배우의 인터뷰 비하인드 영상이 모두 공개됩니다. 유튜브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느낀 건데 김신록 배우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들어가서 한 4시간 유튜브를 봅니다. 제가 궁금한 게 본인의 연기에 조금 만족하시는 배우 스타일이신지 아니면 좀 철저하게 이건 좀 부족했다. 이건 더 잘했어야지. 이런 마음을 좀 갖고 연기를 보시는지 궁금했어요. 둘 다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면서 찍을 때는 이렇게 보여질지 잘 몰랐는데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거기서 조금 뭐 더 했으면 좋았겠구나, 덜 했으면 좋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생각보다 잘 나온 장면은 박수를 치는 너무 재밌다. 박수 쳤던 그 장면이 뭔지 좀 알고 싶은데 어떤 장면인지 기억하세요? 최창재와 했던 많은 장면들 되게 재밌게 나왔다. 네. 그리고
현장에서도 케미가 잘 맞았지만 또 방송으로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많이 사랑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에게 사랑을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들어오시기 전에도 사인을 몇 장 해주고 오셨어요. 어린 친구들이었는데 그만큼 다양한 연령층의 사랑을 받았던 캐릭터가 아니었나 맞아요.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본인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면서요? 예, 일단 운전이 좀 능숙하지 않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사실 제가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자잘한 자투리 시간에 이렇게 가벼운 일들 처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죠? 메시지 같은 데 응답하고 메일에 회신하고 또 뭐 일정 같은 거 조율하고 다이어리 정리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다급할 때는 뭐 노트북에 원고 마감 같은 것도 하는데요. 잠깐 이동하는 시간이 굉장히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좋아해요. 제가 느낀 건데 김신록 배우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들어가서 한 4시간 유튜브를 봅니다. 자투리 시간 활용하고 네,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 이제 집에서는 유튜브를 4시간 정도 본인 것만 찾아보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냥 알고리즘이 시키는 대로. 알고리즘에 끌려가서. 노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률 같은 걸 좀 그래도 신경을 쓰시는 편이에요. 몹시 신경 써요. 정말 솔직하십니다. 예. 이게 첫 방 하기 전에 뭐 잘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막 시작한다고 하니까 좀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차를 타고 다니는 매니저한테 첫 방 몇 프로나 나올까 이랬더니 요새는 OTT가 있기 때문에 본방을 많이 보지 않는다. 그래서 한 3% 예상한다. 그래서 제가 나는 느낌상 7%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랬더니 6.8%가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 뒤부터 쭉 이제 좀 올랐고 그리고 제가 아시다시피 9화나 10화쯤에 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회차를 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때 시청률 떨어지면 어쩌나 그런 부담감이 또 있었어요. 근데 조금 떨어졌지만 우리 진양철 회장님께서 선망 증세를 보이시면서 바로 이게 회복을 해주셔가지고 아버지 덕을 봤습니다. 아버지 덕을 잘 보셨다. 댓글 중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보는 드라마 이게 처음이다. 근데 엄마 아빠가 드라마 보면서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신 것도 처음이다. 뭐 이런 댓글을 봤는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온 가족이 함께 봤습니다. 네. 3대가 나오는 것만큼 3대가 모여서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아니었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소 캐릭터 분석을 매우 철저히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또 보니까 인물의 못난 부분과 못된 부분, 부정적인 부분이 드러나는 걸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영이란 그런 인물을 연기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장면에서 그 역할이 이렇게 쓰여진 대로 해야 될 몫을 되게 적극적으로 해냈을 때 그 장면들의 조합이 결국 그 인물을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축해 준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또 제가 어떤 인물의 못난 부분, 못된 부분에 좀 주목하는 이유는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그렇기 때문에 진화영이라는 캐릭터가 마냥 미워 보이지 않았어요. 그게 인간적으로 공감이 되고 저 위치에선 저랬을 것 같다. 나도 그랬을 것 같아라는 공감을 얻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 인물이 되게 고군분투하는 인물인 맞아요. 거예요. 네. 집에서 가부장적인 집안의 딸로 태어나서 오빠들한테 사실은 치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시대가 또 남편한테 뭐 남편 그늘 뭐 이런 말이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자기 입지나 자기가 원하는 걸 쟁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서바이벌형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사실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두가 고군분투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작가님의 덕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항상 끝에는 겸손한 멘트를 꼭 이렇게. 아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신록 배우 이런 솔직함이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담백하고 투명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진솔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톤 자체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그 1,400억을 빌려달라고 할 때 그 처절한 톤과 송중기 그 진도준이라는 조카 약간 이렇게 좀 맞아요. 견제할 때 그 톤이 굉장히 달라서 거기서 확실히 좀 호흡과 이런 것들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이 여자가 만나는 인물들이 되게 여러 명 있잖아요. 맞아요. 오빠들, 아버지, 조카, 그리고 남편 임상무님. 그래서 이 인물들에 따라서 역학관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연기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도 그 신경 써서 디테일하게. 예.
알겠습니다. 네. 김도연 배우와 이제 처음 합을 맞춘 걸로 맞아요.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분도 연극을 좀 오래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통하는 게 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런 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연극을 하시지 않은 분하고도 그런 케미가 당연히 생길 수 있지만 둘은 또 어쩌면 그 공통점 때문에 뭐 길게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이런 거를 가져가 볼까 하면은 큰 리허설 없이 그냥 그 씬들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극은 사실 무대에서 돌발 상황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애드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단련된 배우들이기 때문에 그런 합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그럴 수도 들었습니다. 있습니다. 네. 제가 TVN에서 했던 방법이라는 드라마에서 무당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JTBC에서 했던 괴물이라는 드라마에서 오지화라는 형사 역할을 했었는데 그걸 이렇게 눈여겨보시던 지금은 아마 스튜디오 룰루랄라의 박성은 본부장님이실 거예요. 그분께서 제가 2020년에 백상예술대상의 연극부문 여자연기상 후보로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상을 받지 못했지만 레드카펫을 그때 처음 밟았었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 부자 연기할 수 있겠다. 부자 연기도 가능하겠다 생각을 하셔서 재벌집 막내 아들 정대훈 감독님한테 추천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연극계에선 대단한 배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필모를 보셨기 때문에 믿고 맡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전 들거든요. 사실 연극 쪽에 뭐 이렇게 필모가 당연히 TV나 뭐 영화 쪽보다는 많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배우는 또 아니고 사실은 요거는 이제 정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단한 배우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는 좀 행운이죠. 운이 많이 따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력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셨었고 서울대 지리학과 한양대 연극영화학 석사 거기서 윤곽을 잡으셨고 한예종 가서 또 실무를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쭉 공부도 많이 하시고 강단에서도 10년 넘게 연기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그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탐구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저는 좀 와닿거든요. 맞습니까? 한 20년 가까이 이 배우라는 직업을 연기하는 사람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뭐 어느 부분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실전에서 해보면서 쌓인 어떤 저의 경험적인 믿음 같은 것인 것 같아요.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도 느끼지만 굉장히 들어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허투루 하지 않으시고 표현도 굉장히 적확하게 하시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말을 굉장히 조리 있게 잘 하시는데 이것도 강단에서 10년 넘게 쌓인 노하우로 인해서 좀 빛을 발하는 건지. 연기도 그렇고 사실은 소통하는 직업이잖아요. 어떤 것을 표현하고 그게 그렇게 받아들여지기를 믿고 하지만 사실은 당연히 발신하는 대로 수신되지 않고 어떤 오해와 또 다른 창발적인 어떤 방식으로 이게 수용되는데 거기에 대한 최대한 그래도 잘 전달해 보려는 제 성격적인 부분이겠죠. 꼼꼼하시고 적어도 내 선에서 어떤 오류를 좀 줄이고 싶은. ENTP는 근데 MBTI 찾아보니까 ENFP시더라고요. 듣기만 했을 때 약간 ESTJ 이런 느낌도 드는데. ENFP인데 저도 이렇게 했을 때 뭐 분장실에서 후배들이나 스태프들이 스스로를 잘못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니냐고. 아니면 일을 하실 때는 그렇게 철저하신 맞아요. 편이지만 평소에 김신록이라는 사람 자체로는 굉장히 유쾌하고 단순하고 그렇게 맞아요. 표현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저희가 그 이력에 대해서 좀 말씀했는데 탐구열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냥 좀 있기는 좀 굉장히 걸어온 길이 공부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게 느껴지는데 연기도 그렇게 좀 탐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탐구. 요새는 또 제가 탐구 말고 탐색해야지 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더듬어 찾고 싶다. 뭐 어떤 것을 이렇게 바운더를 정해놓고 막 깊이 파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이걸 이렇게 더듬어서 좀 더 열어놓고 이렇게 감각해가면서 찾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감각해서 찾는다는 건 직접 부딪히고 네. 그걸 통해서 내가 얻고 싶다라는 게 전 되게 느껴지거든요. 네. 진취적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경험. 맞아요. 제 몸으로 좀 해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이제 노래를 배워서 뮤지컬에도 도전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제가 봤는데 맞습니까? 그런 말을 했는데요. 뮤지컬 배우님들이 보시면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니고 정말 공을 들여서 뭐 10년 가까이 노력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은 뮤지컬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장르에서 좀 연기해보고 싶고 아티스트들과도 협업도 많이 해왔었는데 제가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거, 낯선 거에서 배우가 할 수 있는 일로 배우의 몸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 드라마 매체로 넘어온 지 매체라는 표현을 꼭 쓰시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드라마 매체로 넘어온 지 이제 막 3년 차. 네. 아무래도 작품을 고를 기준이 흥미를 느끼거나 도전해보고 싶다. 이게 기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게 기준이라고 딱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생각해 보니 기준인 것 같네요. 예. 뭔가 좀 도전해 볼 수 있고 현장에서 몹시 현장성을 그 현장성이라는 게 그 실제로 발생하는 것 같은 감각으로 연기를 해내려고 저 같은 경우는 노력을 했는데 이게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이제 저는 궁여지책으로 연극에서 그렇게 해왔던 것을 여기서도 이제 실험해보고 있는 거고 그게 재벌집에서는 아무래도 너무 극적이다 보니까 이게 유효했는데 또 다른 작품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서 뭐 이게 정답이라고는 말 못하고요. 그냥 어떤 작품마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어떤 쏠쏠한 재미. 재벌집 막내 아들을 통해서 좀 더 자유로움을 느끼셨다라고 했던 포인트가 그게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해봤더니 여기선 현장성이 잘 살아났네. 다음에 좀 더 자유롭게 해볼까라는 마음이 드셨지 않았을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뭐 연극 무대뿐만 아니라 영화, 스크린에서도 또 방송, 드라마, OTT에서도 얼굴 뵐 수 있는 두려움 없는 배우로 만나뵙길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편집할 게 없을 정도로. 너무 주접인 부분은 편집을 좀. 어떤 포인트가 좀 편집을 모르죠. 원하시는 거예요? 늘 집에 가면 생각이 납니다. 항상 재밌게 인터뷰를 하고 집에 가면 그 얘기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있으세요? 그때 넘쳤나? 뭐 이런 생각. 저는 늘 부족했다는 생각은 없고 넘쳤나 이 생각만 집에서 합니다.